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금년도 벌써 이제 입춘이 지나고 이번 주에 좀 지나면 이제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네요. 뭐 설이라지만 이제 좀 설레지 않은 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가족끼리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성묘도 또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뭐 세배마저도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하여튼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다들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동차 여행은 이제 로드 트립이라고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기 전에 로드 트립을 즐기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요소죠. 자동차, 즉 렌터카 빌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싸게 구할 수 있으며 또 우리 로드 트립을 하는데 여행 목적에 적합한 렌터카를 빌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트립의 3대 요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동차를 잘 빌려야 됩니다. 나한테 적합한 렌터카, 그러면서도 경제적이고 뭔가 쾌적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전운전하기. 아무래도 외국에 가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낯설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교통 법규라든가 신호 이런 것을 이제 잘 몰라서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교통 환경이 다르다 보면은 좀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사고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교통법규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범칙금을 물겠다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뭐 여행도 재미도 없지만 많은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트립을 하다 보면은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걸 챙겨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식사와 숙소, 잘 먹고 잘 살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자동차 렌터카 빌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멋진 차를 우리가 빌려서 뭐 로드 트립을 하는 여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꼭 없습니다. 뭐 한 번쯤은 빌려보겠지만, 빌려서 이렇게 뭐 멋을 부려볼 수도 있겠지만 꼭 이런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여행복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은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렌터카 또는 이제 캠핑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카는 이제 되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캠핑카 하면은 이제 RV, 즉 레크레이션 비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한 통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자동차 형태에서 이제 그 속에 이제 그 캠핑카를 얹어가지고 여기서 잠도 자고 또 이게 하나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를 캐러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는데요. RV에다가 트레일러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트럭 형태의 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트레일러를 달고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트럭 캠퍼는 트럭 같은 형태의 위에다 얹어가지고 집을 싣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지역에 가면은 그 위에 있는 짐을 캠퍼를 내려놓고 트럭을 가지고 여행 다니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터카는 이런 이제 캠핑카 아닐 경우에는 뭐 미니밴 또는 이제 사륜구동 SUV 차량,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사막이라든가 계곡같이 어떤 오프로드를 달릴 때 필요한 거고요. 또 일반적인 승용차 이런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캠핑카 렌트 시 고려사항. 여러분, 이 캠핑카를 가지고 뭐 이렇게 광활한 대지를 달려보는 거 정말 로망이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캠핑카로 이제 여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은퇴 이후의 시니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더구나 이제 밤에 뭐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과 함께 캠핑을 하면서 느끼는 낭만, 정말 멋진 일이죠. 그런데 캠핑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경험도 해봤지만 여러분들의 꼭 한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그 다음에 집안 보수를 스스로 잘 하시나요? 그 다음에 보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 조작이나 이런 기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캠핑카라는 것은 자동차도 큰 자동차지만
거기에 집을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뭐 시간을 보내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들이 집에 있는 그대로의 시설들, 뭐 난방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그 외에 뭐 불을 켜고 그다음에 뭐 밥을 하는 가스를 공급해야 되고 물과 수도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오물을 버린다든가 물을 또 연결한, 하여튼 여러 가지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그 캠핑카 차 한 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이게 뭐 완벽하게 고장이 없이 잘 다니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용법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러한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손수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움직이게 되면 다시 다 세팅을 해서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영이나 차박을 즐겨서 해봤는가, 아마 낭만으로만 생각했지 실제 야영을 하게 되면 뭐 모기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에서 생기는, 더구나 낯선 외국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루 이틀은 자는데 이 좁은 곳에서 계속 자다 보면은 그 폐쇄 공포증 같은 게 있다든가, 안 그러면은 그 심하게 프라이버시를 따지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가 크다 보니까 대형차를 운전해 보았는가 하는 걸 꼭 필요합니다. 이때 물론 대형 아주 큰 거는 이제 대형 버스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만은, 더구나 이제 트레일러를 뒤에 달고 다니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캐러반처럼 트레일러가 750kg 이상이 되면은 면허도 별도로 따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차량만 움직이는 큰 차량, 뭐 미니버스 정도 운전해 보신 분도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트레일러를 뒤에 붙여서 가다 보면은 뭐 겁을 든다든가 좀 노면이 이렇게 불편할 때, 울퉁불퉁할 때 이 트레일러가 움직여 가지고 끝내는 견인차 앞에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뒤집게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동행자와의 그 콤비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끼리 이 캠핑카를 가지고 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 신경을 쓰일 만한 일들 가지고 서로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아, 캠핑카 하자 하는 거거든요. 또 경제성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승용차하고 이제 뭐 모텔이나 텐트를 친다든가, 안 그러면 무슨 호텔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하고 캠핑카가 좀 경제적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비용을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렌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캠핑카 여행 시 이제 이건 주의사항입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고려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적합하고 그래도 우리가 캠핑카를 빌려야 되겠다, 좋다 했을 때는 이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의사항입니다.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수용차보다 저속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 수용차에 비해서 약 시간당 10마일 정도를 이제 천천히 달리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운전이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속도 제한이 있는 곳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용차로 다니는 속도보다 여행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폭과 높이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폭이 6피트에서 6.5피트 정도고요. 근데 캠핑카는 8.5피트거든요. 높낮이는 이제 뭐 일반 미니밴 같은 걸 개조해서 쓰신 분들은 별 차이 없겠지만, 대형 뭐 버스 형태라든가 캠퍼밴, 그 다음에 이제 뭐 캠퍼 트럭 이런 것들은, 트럭 캠퍼 이런 것들은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도로의 문제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운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연료를 많이 먹습니다. 되게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갤론 단위로 따잖아요. 1갤론이 우리 도량용으로 보면 3.8리터 정도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1갈론으로 8마일 정도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8리터 가지고 10km, 11, 2km밖에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기를 이제 또 돌려야 되는데, 뭐 이제 뭐 공중에다가 이제 천정에다가 그 셀을 가지고 다니면서 태양열을 이용하시는 캠핑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이 태양열이 100%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발전기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전기는 연료가 4분의 1 이상 있을 때 꼭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먹는다는 걸 알으셔야 되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유명한 캠핑장은 한 6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하여튼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RV 파크에 가더라도 내가 적합한 그 장소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이제 대개 이제 뭐 전기, 그 다음에 뭐 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오물 처리하는 걸 다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는 거를 풀 훅업이라고 그러거든요. 풀 훅업. 바로 연결하면 이제 호스나 잭을 연결하면 뭐 전기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풀 훅업 캠핑장 같은 것이 이제 굉장히 유리한데,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캠펜디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캠핑카의 RV 사이트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지도, 여러 가지 안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캠펜디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뭐 연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추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적으로 뭐 모텔이나 텐트를 치고 다니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스타트 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캠핑카를 빌리면은 차만 달랑 이제 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나 오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캠핑카 밖으로 물도 받고 또 버릴 수도 있게 하는 호스라든가, 침구도 없습니다. 침구 다 자기가 빌리든가, 안 그러면 내가 사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주방용품 이런 것도 다 준비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가지고 가면 발전기를 또 안 쓸 수가 없는데, 그 발전기 돌리는 것에 대한 이제 사용료가 또 별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이다 보니까 특히 뒷바퀴 뒤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캠핑카가. 그 자기가 평소에 승용차나 어떤 뭐 미니밴 정도 움직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큰 차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 꼬리 부분에 많이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제 풀 보험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수용차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거를, 그래서 이건 정말 잘 고려하셔서 빌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렌터카 중에 이제 승용차를 빌리는 때 고려사항 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렌터카를 빌릴 때는 렌터카 포털에서 빌릴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각 렌터카 회사들이죠. 이게 유명한 북미 지역에 또 아니면 뭐 저쪽 유럽에서도 많이 통합니다. 뭐 알라모, 에이비스, 헐츠, 트리프티, 뭐 버짓, 내셔널 달라스, 이런 여러 것들이 아주 대형 그 렌터카 회사고요. 이 렌탈카스닷컴이 이제 렌터카 포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렌터카 포털 사이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렌탈카스닷컴이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렌터카 포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런 대형 업체들, 앞서 말한 각계의 렌터카 회사들이 다 여기에 이제 그 협약을 해가지고 이 상품들을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개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홈앱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만 곳이 넘는 지역에 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거고, 900개 공급업체를 보유가 있고 최저가를 비교해서 알려줬다. 그건 이제 이러한 대형 렌터카들이 다 여기에 이제 그 링크가 되어 있고 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그 가장 비교를 해서 뭐 싼 것 순으로, 안 그러면 뭐 차 종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유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홈에 가서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5월 달에, 뭐 희망 상황입니다만 5월 달에 코로나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5월 달에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차를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주일간 로스앤젤 공항에서 차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타고 반납하는 거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컨버터블, 프리미엄, 미니밴, SUV 이렇게 종류별로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저렴한 것부터 순서로 해달라 그러면 요금 최저가부터 하는 소팅을 해놓으면 6일 빌리는데 25만 9,770원입니다. 포드 피에스타나 이제 소형 차량인데요.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싸죠. 근데 이거는 뭐 단지 차만 6일 동안 빌리는 거고, 이걸 꼭 봐줘야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ABS 뭐 아주 대형 업체죠. 그리고 이제 리뷰가 500건 이상이 있는데 8.2점이에요. 그러면 8점 이상인 거는 믿을 만한 회사고 믿을 만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빌리는 건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엘란트라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2명, 많으면 3명, 3명도 좀 빡빡할 수 있어요. 짐을 싣다 보면은. 그렇지만 짐이 많지 않으면 3명까지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제 4명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이 정도로 빌린다고 했을 때 25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렌터카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어떤가?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관련된 부분은 뭐 특정 업체 광고를 제가 어떤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헐츠 이제 그 굉장히 대형 회사 있죠. 그걸 이제 사이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홈에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으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7월 5일부터 5월 7일인데 잘못됐네요. 5월 7일에서부터 이제 5월 30일까지 13일까지 이렇게 빌린다 생각하면, 여기에는 이제 렌터카 회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할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할인 코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 회사에 이제 어떤 많은 이용을 한 고객들, VIP들에게는 이제 할인 조건을 주는, 이런 것은 또 렌터카 회사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아까 똑같은 포드 형태로 했을 때 조금 더 비싸죠. 342달러가 됩니다. 일주일간. 그러면은 일주일당 342달러면은 아까보다는 좀 더 비싸게 되죠. 그러니까 이 렌터카 포탈에서는 이제 가장 싼 것을 회사를 추려서 소팅을 해서 싼 것부터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 헐츠에서는 비슷한 소형 세단이지만 이제 가격을 보면은 좀 더 이제 약간 더 비싼 이제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렌터카 포탈과 회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렌터카 포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개의 업체들이 서로 비교를 해서 최저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택지가 다양하다. 다양한 차종이나 장소, 뭐 무려 160개국 900개 업체 6만 곳의 어떤 여행지의 서비스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렌터카 회사는 회원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거죠. 뭐 등급이라든가 포인트를 이제 쌓으면은 그에 따라서 다양한 차량 서비스도 해줄 수 있고, 차량 업그레이드 등도 이제 시켜주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사고 치를 하게 되면 렌터카는 차량 회사가 거기 협력 들어있기 때문에 차량 회사에게 다시 연결해서 해결하도록 일임을 하지만, 렌터카 회사는 직접 자기네들이 이제 서비스 채널을 가동해서 간다는 거고, 장점으로 본다면 렌터카 포탈은 가격이 저렴하고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거. 그 다음에 렌터카 회사는 사고 처리의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그 회원에 대한 혜택이 좋다. 이런 걸로 이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렌트 시 고려 사항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탈을 쓸 거냐, 렌터카 회사를 이용할 거냐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원과 화물, 도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차종을 선정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조그만 소형차 같은 경우는 2인 내지 3인이 적당합니다. 두 사람 정도가 제일 적당할 수가 있죠. 짐도 싣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이 사진처럼 뭐 이렇게 되는 시설 이제 이런 설비를 하고 다니면은 위에다 이렇게 뭐 아이스박스 싣고 다니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렌트카 회사를 우리가 개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두 사람 정도 적정하다 보고요. 미니밴 같은 경우는 4인에서 사실 5인인데 뭐 좌석은 6인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뭐 7인용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가능하면 4, 5인 정도가 타는 것이 좋다. 6인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짐이 좀 이제 걱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UV 사륜구동 이런 거는 오프로드를 탈 때 어떤 뭐 계곡이나 어떤 산악 지형을 이렇게 갔을 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차종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수 장소와 반납 장소의 가격을 꼭 비교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리는 곳하고 반납 장소가 다르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원웨이로 운전을 하고 나면 반납하는 누군가 그걸 다시 그 회사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드롭 차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같은 경우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똑같은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반납 장소와 같을 경우, 즉 LA에서 빌려서 LA로 해서 20일간 빌리는 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을 때 빌리는 폭스바겐 제타 소형 승용차가 94만 5천 원 정도 돼요. 이건 이제 보험료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평가도 8.3이면 훌륭한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반납 장소가 다를 경우, LA에서 빌려서 뉴욕에다가 반납하는 20일 했을 때는 2배 이상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드랍 차지의 하나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적은 경우도 있고요. 잘 이렇게 이제 다른 경우는 원웨이 운전을 하고 반납할 경우에는 여러 곳을 잘 비교를 해서 제일 저렴한 것을 하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갔을 때는 프로모션을 잘 잡아가지고 드랍 차지를 안 물고 시애틀에서 빌려서 동부에 있는 뉴욕에 반납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15,000km를 달리고도.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비교해서 비용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다를 경우에도 어느 나라에서 빌려서 어느 나라에 반납하는 게 더 저렴한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고 렌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는 2개국 이상일 경우 통행 여부를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 미국 간에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서로 이제 각국의 비자, 뭐 에스타 비자든 뭐 그냥 상용 비자든 가지고 가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지도에 보신 것처럼 이 국경 지제가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지난번 미국 전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여기에 뭐 700마일의 그 장벽을 쌓는 걸 뭐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수만 명의 이 중남미 국가, 뭐 멕시코에서 뭐 한 7, 80%가 넘어오긴 합니다만 그 불법 이민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국경 지대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들끓고 그 국경 검문소에서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통관할 때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저는 미국에서 중남미 쪽으로 넘어가는 건 그닥 권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보시고 하면 좋겠고요. 이 지도가 이제 그 이쪽이 미국, 이쪽으로 이제 멕시코인데 이만큼 밀집되어 있고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잘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북미 지역입니다만은 쉥겐 조약이라고 있어요. 그 쉥겐 조약이 뭐냐 하면은 유럽에 있는 26개 국가들끼리 서로의 통행이나 여행을 자유로하기 위해서 국경 검문소를 없앴어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주로 이제 EU 국가들끼리는 뭐 딱 일치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데, 발칸반도라든가 옛날 동유럽 국가들, 공산권에 있던 나라들은 쉥겐 조약에 가입되지 않고 EU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통과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알아보고 빌릴 때부터 통과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준비를, 뭐 그린카드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아주 낭패가 보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건 뭐 기본적인 겁니다. 운전자 좌석, 좌측이냐 우측이냐, 또 수동기어냐 자동기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자동기어보다는 수동기어 차량이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 세대 같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저도 이제 운전면허를 수동기어로 땄기 때문에 뭐 지금도 조금만 만져보면은 수동기어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은 거의 수동기어를 뭐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수동기어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수동기어를 싸면 기름도 적게 들고 저렴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운전석 문제는 제가 지도를 여기다 이제 참고를 하려고 붙여드렸는데요. 초록색이 이제 왼편에 우리나라와 같은 뭐 대부분 나라들이 왼쪽에 운전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분홍색으로 돼 있는 나라들, 주로 영연방 국가, 일본, 뭐 인도, 아프리카 남쪽 이런 나라들은 오른쪽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른쪽에서 조금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한데 뭐 하루 정도 지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유의를 하고 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험 얘기인데, 보험은 정말 중요하죠. 외국에서 보험은
제가 권고하건데 돈 좀 아끼려고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풀 커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제 사진처럼 이런 사고가 만약에 그것을 발생하게 되면은 여행도 망치지만은 보험을 잘 들어놓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뭐 타이어 유리창을 깨버린다든가 이런 경우 뭐 유럽은 정말 많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유럽에서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북미 쪽에도 이제 우범지에 가면은 뭐 타이어를 빼간다든가 유리창을 깨고 그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이제 탈취해가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 같은 것도 보험에 들어놓지 않으면은 사고가 나면은 견인료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풀 커버를 해놓으면 이제 견인도 다 되고 이런 토잉 서비스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디덕터블이라고 그러는데요. 되게 보험을 들면 다 기본적으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보험사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보증금처럼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00불까지는 뭐 사고 범위 내에서 내가 지불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10,000불이 났을 때도 10,000불 사고가 났을 때도 1000불까지만 내가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증금을 데포짓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크레딧 카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런 이제 디덕터블에 대한 자기 부담금 때문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꼭 뭐 있다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서로가 조심하고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에는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얼마씩인데 회사별로 다를 수 있고 지역별로 달라요. 그걸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드투리의 필수 준비물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지금 설명드리면 북미 데리고 횡단할 때는 이 미쉐린 타이어에서 매년 로드 아틀레스 지도, 미국 전 지역에 대한 지도가 아주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독도법을 가지고 이렇게 독도법을 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투박한 내비게이션, 뭐 지금은 이런 게 없죠. 근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커버를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재작년에도 유럽 여행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부 커버를 했는데 두 개를 활용할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목적지 오늘의 마지막까지 갈 목적지까지의 그 정해놓고 뭐랄까 그 가는 거 내비를 받는 거고 하나는 중간 목적지 뭐 점심을 먹는다든가 안 그러면 뭐 중간 경유지가 있으면 거기를 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이 가다가도 다르게 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쇼컷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고 다시 목적지를 다시 다운 안 해도 계속 이제 이 한쪽에서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하나는 저는 이제 그 로밍이라든가 내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 운전 중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통화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아예 구형폰 뭐 집에 되게 하나 정도 그전 버전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같은 거 1년 2년 만에 막 갈다 보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집에 놔두는 거 있는데 그런 폰은 그 유심칩만 갈아 끼우면은 데이터 통신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쓰고 어떤 데이터를 쓴다든가 뭐 이럴 때는 이걸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차량에 빌리면 이제 거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런 건 빌려주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자기 걸로 해야 되고 이건 거치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C가 쪽에다 꽂아서 차지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케이블이라 하고 이런 C가잭을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잭이 세 개를 꽂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휴대폰을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쓰고 하나는 동승자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아내의 핸드폰도 가면서 충전을 하고 그 차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물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국제 운전면허증 때에 따라서는 국내 면허증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면허증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못 믿는 경우라든가 여기에 맞지 않은 조건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했던 디덕터블이나 데포짓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사고 발생했을 때 그것도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또 빌리는 렌트비도 계산하기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 맵스 이제는 뭐 아주 필수적입니다. 세계인들에게 해외여행의 로드트립에서는 구글 맵스 뭐 100% 해결되는 거 아니지만 대부분의 로드트립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구글 맵스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장소를 저장하고 여행지를 이렇게 찾아갔을 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끔은 산악 지역이나 깊은 뭐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방향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침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파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지역에서도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그 어떤 위험 요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나침반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중에서 북미 로드트립 즐기기 세 번째 얘기 중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이고 마음에 드는 차를 빌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또 요소들 고려했을 때 렌터카 빌리기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안전운전하기. 아무래도 이제 로드트립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티켓을 뜯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북미 대륙 같은 데는 그 티켓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운전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